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그 누구도 몰랐던 겁니다. 미국 초대형 금융기업 임직원 3,000명을 태운 전세기가 서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들의 눈앞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단 5박 6일 짧은 일정이 끝난 후 제발 돌아가기 싫다며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한국행 비행기는 전부 매진, 긴급증편 사태. 급기야 CNN까지 긴급 보도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즈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대형 금융사 웰스트림에서 일하고 있죠. 재무팀 소속이고요. 입사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 생활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스트레스는 끝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깜짝 발표가 나왔어요. 전 직원 포상휴가라는 거였죠. 회사가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냈다며 전 세계 지사 직원 3,000명 전원에게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해했죠. 누군가 하와이라고 외쳤어요. 또 다른 동료는 몰디브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저 역시 기대에 부풀었어요. 드디어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본부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 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거든요. 저부터 어리둥절했어요. 한국이요? 하와이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실망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그때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대릭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됐을까요? 회사에서 일한 지 15년도 넘은 베테랑이었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대릭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대릭이 예전에 한국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갑을 통째로 날렸죠. 병원에 갔을 땐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았다며 분개했어요.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한국이 전쟁 중인 나라 아니냐고 물었어요. 또 다른 이는 북한과 가까워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 역시 찜찜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 이름 정도? K-팝이 유행한다는 것도 들었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죠. 그저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본사에 항해 메일을 보내자고 했고요. 또 누군가는 노조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릭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죠.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상휴가라면서 왜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느냐는 거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대릭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포상이라면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 한잔하며 쉬는 게 진짜 휴가지. 낯선 아시아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무슨 휴식이란 말입니까?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언론에까지 흘러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한 CNN 뉴스에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기업, 의문의 한국행 강행. 기자는 냉소적인 톤으로 보도했어요.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가느니 차라리 회사에 남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정말 한국이 안전한 곳일까요? 의료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본사는 꿋꿋했습니다.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못 받았어요. 이미 항공권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다면서요. 가기 싫으면 휴가를 포기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포기하자니 아까웠고요. 그렇다고 계속 반발하자니 지칠 것 같았습니다. 대릭은 끝까지 화가 나 있었지만 결국 여권을 챙겼어요. 저 역시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표정도 없었죠.
마치 출장이라도 가는 것처럼 무거운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포상휴가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곧 우리를 기다리는 건 편견이 아니라 놀라움이라는 걸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복도는 넓었고 안내판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대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네요. 한국이 제대로 된 의료나 있겠어요? 그 말에 몇몇 동료들이 피식 웃었어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공항이 깨끗한 것과 의료 수준은 별게 아니겠어요? 대릭의 과거 경험을 들었던 터라 더욱 불안했죠.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걷던 동료 하나가 비틀거렸어요. 마크였습니다. 30대 중반에 건강해 보이던 남자였죠. 순간 그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크!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죠. 대릭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죽는 거 아냐? 그 말이 공포를 증폭시켰어요. 동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떡하냐고 울먹였고요. 또 다른 이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긴 한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스템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분도 안 돼서 공항 직원들이 달려온 거예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마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영어로 물었죠.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맥박을 재고 의식을 확인했어요. 동시에 다른 직원이 제세동기를 들고 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죠. 모든 게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이런 일을 겪는 것처럼 능숙했죠. 간호사는 무전기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공항 안에 응급의료센터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마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시를 내렸죠. 응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병원까지 15분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소통이 될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들것에 마크를 옮겼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키고 링거를 꽂았어요.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저희는 그저 멍하니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대릭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까 그 비아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는 분명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요. 응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회전했어요. 마크를 싣고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의료진은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간다고요. 골든타임은 충분하다고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방치되지 않겠구나 싶었죠. 응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곳일지도 모른다고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응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제시카와 데릭, 그리고 저까지 셋이 함께 탔죠. 다들 말이 없었어요. 마크가 무사할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응급차가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죠. 출퇴근 시간대라 차가 막히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응급차 앞에 있던 차들이 일제히 비켜주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신호등도 초록불로 바뀌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다음 교차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간불이던 신호등이 응급차가 다가가자 초록불로 변했어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기사는 능숙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응급차 신호우선 시스템이 있다고요. 응급차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데릭도 입을 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응급차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는 복잡했지만 길은 계속 열렸어요. 차들은 갓길로 비켜섰고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거대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응급차가 전용 입구로 들어갔어요. 저희 택시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내리자마자 의료진이 마크를 싣고 뛰어갔어요. 저희는 허둥지둥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어요. 안내판에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틈이 없었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지금 심전도 검사 중이며 곧 전문의가 온다고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소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랐어요. 낯선 나라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0분 후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마크는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다고 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스텐트 시술이 가능하다고요. 시술은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저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제시카는 손톱을 물어뜯었고요. 데릭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3잔이나 마셨죠.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마크는 안정을 찾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졌다고요. 며칠 입원하면 완전히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마크가 살았어요. 여기 한국에서요. 우리가 그토록 불안해하던 이곳에서 말이죠. 제시카가 울먹였습니다. 데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거였죠. 코디네이터가 회복실로 안내했습니다. 마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죠. 저는 마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시카도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데릭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보다 빠르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어요. 데릭은 인정한 겁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요. 한국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걸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우리는 한국을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선입견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을 자기 국민처럼 대해줬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마크가 회복실에서 쉬는 동안 저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겪은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었죠. 뉴스 봤냐고 물어왔어요. 무슨 뉴스냐고 되물었더니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제목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국인 생명 구한 한국 의료 시스템, 골든타임의 기적.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응급상황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차 신호선 시스템까지 언급했더군요. 제시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회사 이름도 나와 있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행을 비난하던 그 CNN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기자는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공항 내 의료센터 운영, 자동 신호 시스템, 다국어 지원 등을 높이 평가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BBC 뉴스에도 같은 기사가 떴어요.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댓글란이 더 흥미로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누군가 영상을 올렸더군요. 응급차가 달리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비켜서는 장면이었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시카가 자기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난리예요.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해시태그가 생겼더군요. 한국이 생명을 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트렌드 순위를 보니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일인데 벌써 이렇게 퍼진 겁니다. 저희 동료들도 저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더군요.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는 내용들이었죠. 에밀리는 틱톡에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마크가 무사하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시스템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대릭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복잡해 보였죠. 제 옆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미국 본사 동료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뉴스 봤냐는 내용들이었죠. 한국 대단하다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대릭은 고백했습니다. 예전 한국 출장 때 나쁜 기억만 갖고 나라 전체를 판단했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각국 언론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어떤 기사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외국인도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본사였어요.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저희 경험을 듣고 싶어 한대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행을 비난하던 언론이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다니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 강국이자 안전한 나라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차례라고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문화 일정이 시작됐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용 프로그램이겠거니 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극장이었습니다. 전통 공연을 본다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한옥 스타일 건물이 보였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웅장했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무대는 넓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선율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무용수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죠. 색깔이 화려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춤 사위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거든요. 손끝까지 신경 쓴 동작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통이 느껴졌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울렸어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격렬해졌죠. 제 심장도 따라 뛰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 에밀리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감동받은 거였죠. 점심을 먹고 다음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투어라고 했어요. 서울 도심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현대적이었습니다. 아까 본 전통 공연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친환경 설계로 지어졌대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도 갖췄다고요.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교통카드라는 거였습니다.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 택시,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대요. 플랫폼에 내려가니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전동차가 도착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했죠. 전동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도 됐어요. 마크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좋네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은 낡고 지저분한 곳이 많았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였습니다. 거대한 전광판들이 빌딩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영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광고도 있었지만 예술작품 같은 것들도 많았죠.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로비에 로봇이 있었어요. 안내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다가가니 영어로 인사했어요. 질문을 하자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에밀리가 환호했습니다. K-팝 회사 건물이 보인다며 좋아했어요. 그녀는 이미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이었죠. 하지만 직접 와보니 상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으로 이동했어요. 강변공원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다리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지개 색깔로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였죠.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네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아침엔 수백 년 전통을 받고요. 오후엔 최첨단 기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문화도 기술도 모두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었죠.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대릭도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마크였습니다. 저는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마크는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혼자 힘으로요. 제시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가서 마크를 껴안았어요. 에밀리도 따라갔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며칠 전 공항에서 쓰러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반가워했어요. 마크는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 의료진이 절 살렸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의사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줬는지요. 간호사들이 밤새 체크했다는 것도요. 퇴원할 때 모두가 배웅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마크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정말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에 대해요. 대릭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크 앞에 섰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대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크가 그 손을 잡았죠. 대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죠. 40대 중년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대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대릭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대릭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과거의 나쁜 기억 하나로 나라 전체를 판단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대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릭처럼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후에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사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본사에서 우리 경험을 듣고 싶어 했어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에 본사 임원들이 나타났어요. 사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죠. 마크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요. 공항에서 쓰러진 것부터 병원 치료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강조했어요. 제시카는 문화 경험을 나눴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설명했죠.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젊은이 시각에서 이야기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던 한국이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곳이라고요.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릭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국행을 반대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면 너머 본사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릭은 계속했어요. 자신의 편견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죠. 안전은 시스템입니다. 존중은 문화예요.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였습니다. 우리 회사도 배워야 합니다. 본사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포상휴가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였다고요. 앞으로도 한국을 포상 목적지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회사 전체를 바꾼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이 도시가 주는 선물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였죠.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옆 테이블이 시끄러웠어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아니었죠.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왔냐고요.
샌프란시스코 IT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들도 포상휴가로 한국에 왔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만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도 있다니요. 더 물어보니 보스턴 금융사도 왔다고 했습니다. 시카고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래요. 제시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회사 뉴스가 퍼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움직인 거였죠. 휴대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미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포상휴가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관심을 보인대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업 포상여행지로 떠오른다는 내용이었죠.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문화적 가치도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댓글란을 읽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문의를 남기고 있었어요. 어느 여행사를 통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에밀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여행사 사이트였습니다. 한국 단체 상품이 전부 매진이래요. 다음 달 일정까지 예약이 꽉 찼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도 한국에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기사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항공사 뉴스였어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노선을 증편한대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도시를 주목하고 있었죠. 오후에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명동으로 나갔어요. 쇼핑거리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었죠. 예전보다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았어요. 한 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포상휴가 온 사람들이 분명했죠.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미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냐고요.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고요. 단체 관광이 특히 많대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어요. 자막이 영어로도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공항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입국장이 북적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죠. 오늘 입국자가 20만 명을 넘었다고요.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고요. 공항이 저렇게 바쁠 수 있다니요.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했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죠. 외국인이 쓰러지면 구했고요. 관광객이 오면 환대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전부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였고요.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귀국입니다. 한국을 떠나야 하죠. 아쉬웠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과 세계의 새로운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손이 멈췄어요. 떠나기 싫었거든요. 일주일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마크가 쓰러졌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지나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었어요. 의료센터 간호사도 보였습니다. 마크를 처음 돌봤던 그분이었죠. 가이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배웅하러 나온 거래요. 감동받았습니다. 관광객 하나하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다니요. 간호사가 마크에게 다가왔습니다.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마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분에 살았다고 했죠.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생명을 살린 사람과 살아난 사람의 교감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돌봐준 분들이었죠. 청소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늘 웃으며 인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제시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 역시 목이 메었습니다. 이별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대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모두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죠. 공항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우리도 따라 쳤습니다. 눈물과 박수가 뒤섞였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곧 멀어질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건물들이 점이 됐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뭔가 남겨두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낯설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며 기념품들을 꺼냈어요. 한복 인형, 전통차 사진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어요. 동료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저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마크의 이야기부터 문화체험까지 전부 말했어요. 모두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가고 싶다고 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어요. 앞으로 포상휴가 목적지는 한국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월스트리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열풍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죠.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광청 발표가 나왔어요. 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몇 배나 늘었대요. 기업 단체 여행이 특히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였어요. 링크를 보내왔더군요. 우리 회사 이야기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대요. 기업 문화 변화 사례로 소개됐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포상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경험이 직원들의 인식을 바꿨고 회사 문화까지 변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변했습니다. 편견을 버렸고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였죠. 대리객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한국가기로 했대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요. 제대로 된 나라가 뭔지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가겠다고요. 한국으로요. 그곳은 이제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특별한 곳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태평양 건너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곳에요. 여러분, 저 리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저희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입견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으로 증명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공항에서 마크가 쓰러졌을 때의 그 공포감.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 모든 게 생생해요. 세상은 넓습니다. 배울 것도 많죠. 한국이 저희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